북부 집단군의 진격 상황이 쾌청했다면 중부 집단군은 약간 흐림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부 집단군을 한번 따라가 봐야 할 텐데요. 여기가 가장 문제가 많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남부 집단군 담당 구역은 흐리고 비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남부 집단군이 담당한 구역이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자체가 저 북쪽의 발트 3국이나 벨라루스보다 일단 땅이 넓습니다. 넓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거대한 흑토지대에 땅 자체도 넓고 배후는 굉장히 넓은데 입구 자체가 좁아요. 국경지대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저 루블린에서 푸쉐미실 사이에 남쪽의 카르파티아 산맥을 이은 그 사이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 통로도 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북쪽은 프리피아티 습지대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남쪽에 카르파티아 산맥 가까운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 지역을 흐르는 강이 드네스트르 강이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면 그냥 평지에 거칠 것 없는 평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천이 굉장히. 네, 짜잘한 하천들이 되게 많습니다. 드네스트르 강 지류가 남북으로 계속 촘촘하게 무슨 뭐 고슴도치가 가시 세워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네. 올라와 있죠. 네, 그게 마침 또 남북 방향으로 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서로 횡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걸 계속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대화를 계속해야 돼. 그리고 도화를 저게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네. 그리고 저게 평평한 것 같잖아요. 저 일대가 저렇게 생겼어요. 강이 있고 강 주변에 양쪽에 언덕이 있고 거기가 강안이 또 알게 모르게 가파른 데가 많아갖고 보호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 많습니다. 농사 짓기는 좋겠네. 농사 짓긴 좋죠. 왜 우크라이나가 비옥한지 알겠죠? 물 좋고 땅 좋고 대기 좋으니까 농사는 되게 잘 되는데 침략자의 입장에서 저 드네스트강 일대는 건너 넘어가기가 네. 되게 어려운 겁니다. 마치 작은 이집트가 수십 개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배를 타고 오는 게 더 나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굉장히 그 사이에 좁은 통로를 갖다가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루츠크, 두브노, 브로디를 잇는 저 삼각지역, 저 지역을 갖다가 통과해서 그 다음에 출구로 빠져나와야만 넓은 흑토지대, 평원지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저게 우크라이나의 철의 삼각지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물론 우리나라 철의 삼각지대보다는 되게 큽니다. 우리나라 철의 삼각지대는 사실 정면이 한 20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긴 루츠크에서 저 브로디 사이가 한 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파주에서 철원 정도 거리 되죠. 되게 넓지만은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스케일은 광대하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좁고 거기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쫙 펼쳐지니까 병력이 이 병목에 걸리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래 남부 집단군의 계획에서는 이 측면이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도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판을 짜자. 그래서 루마니아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서 11군이 발진을 하는데 원래는 그 지역에 12군까지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 12군이 그리스 침공에 쓰여지고 말았죠. 그리스. 중부 집단군이나 북부 집단군 구역에서는 기갑 집단들이 팔을 뻗어갖고 이렇게 에워싸는 작전을 계속 펼쳤는데 이 남쪽에서는 반대쪽에서 팔을 뻗쳐줄 부대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지만은 루마니아는 변변한 기갑 부대가 없기 때문에 팔을 원활하게 뻗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그 독일군 전차를 그래도 좀 얻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그래도 가치가 의심스러운 동맹국이었고 게다가 카르파티아 산맥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헝가리는 더 얍삽한 짓을 했습니다. 헝가리는 처음에 참전을 안 했어요. 당연히 친독 정부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고 네.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한 다음에 일주일쯤 지나서 독일이 확 휩쓰는 걸 보고서 우리도 들어갈게. 아니 헝가리가 이탈리아랑 비슷한 일이네요. 그렇죠. 이제 함부로 줄 섰다가는 우리 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동맹국들은 간 보면서 네. 적극 참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작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저 통로에서 독일군이 정보 실패도 있었습니다. 소련이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중부 집단군 구역보다 더 많은 기갑 예비 부대를 갖다가 배치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그 사실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부 집단군 쪽 벨라루스에 주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쪽을 그렇게까지 또 경계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의 복병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면에서 소련의 남서전선군과 흑해연안을 맡고 있던 남부전선군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병력이 120만 명 이상이어갖고 독일군 남부집단군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1.5배 정도 되고 특히 전차 전력은 대수만 따지면은 거의 뭐 6배 정도, 항공기도 2배 정도 되는 전력의 열세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보통은 사실 공격군이 전력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열세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흐리고 비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그런데 소련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력군을 둔 이유 당연히 있겠죠. 예, 일단 소련,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책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1997년에 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가지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회전축이다. 피봇이라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강대국을 넘어서서 제국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를 뺏기면은 제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만큼 중요한 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중심 도시가 역시 키예프인데, 키예프 공국이라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슬라빈의 그 최초 국가가 루스인데, 이 루스라는 국가의 발상지가 바로 키예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떤 정식적 고향은 이 키예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그렇죠. 국가가 여기서 탄생한 거네요. 예. 만약에 키예프를 뺏기게 된다면은 받는 정치적 충격이란 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역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지하 자원과 식량 자원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키예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별명, 유럽의 빵 바구니이기 때문에 역시 군량미가 없으면은 그렇죠.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소련 측은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거기다가 뭐 철광석, 뭐 석탄 자원,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요. 스탈린으로서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지역이 돼서 키예프 특별군강구에 소련군 전체 기갑 전력의 3분의 1이 배치가 됩니다. 주코프의 전략이 사실 자기네들끼리 모의전 해봤을 때 여기 맞고 치고 들어가면 중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이거 오히려 뒤통수 맞고서는 퇴각해야 되는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게 네. 주코프의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집단군에 6개 기계화 군단을 밀어놨습니다. 엄청난 병력인데요. 특히 신형 전차들이 많았습니다. 신형 전차들이 많았고 구형이긴 하지만 T-26까지, T-26도 사실 독일군 기준으로선 그냥 쓸만해요, 사실. 독일군은 그나마 그 750여 대 중에서 절반이 이 3호와 4호 전차였습니다. 만약에 신형 전차끼리 붙었으면 이거는 뭐 소련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거였죠. 지금 이 느낌은요. 네. 한때 흐리고 비 정도가 아니라 블리자드인데요.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사실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진격을 할지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사가 스포라고 해서 우리가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에 너무 독일군이 쉽게 밀어붙였다고 해서 초반에 뭐 별로 안 싸웠겠거니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초반부터 정말 강철의 폭풍이 서로 충돌해갖고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 목전 남부집단군 구역은 더더욱 심했습니다. 남부집단군의 담당 구역은 저 통로가 좁기 때문에 1개 기갑집단밖에 안 들어갔죠. 제1기갑집단에는 5개 기갑사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통로를 갖다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군이 나름 빨리 저 병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련에는 양호한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막 흙길이고 좀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망가지고 퍼지는 길들이 많아서 그나마 양호한 길을 판처슈트라세, 그래서 3개를 그걸 할당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저 5개 사단을 할당을 해서 쫙 빨리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소련군이 저걸 그냥 냅두고 있겠습니까? 적에게 좋은 길은 우리에게도 방어해야 될 중요 요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 도로를 따라서 키예프 특별군관구가 갖고 있던 8개 기계화 군단을 깔아놓습니다.
독일은 5개 기갑 사단인데 소련은 8개 기갑 군단이에요. 8개 기계화 군단. 그렇게 판처슈트라세들을 갖다가 딱 맞고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저 위험지대를 빨리 통과해서 일단 넓은 병목을 통과해서 배후로 확 나가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 드네프르강의 거대한 만곡불 따라서 그 하구 쪽으로 빨리 소련군을 밀어붙이면은 저 루마니아에서 출발한 동맹국 루마니아군과 11군이 팔을 조금 뻗어서 그러니까 저쪽에선 팔을 요만큼만 뻗고 우린 이만큼 가서 딱 잡아갖고 가둬서 섬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려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문제가 뭡니까? 저 병목지대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저길 우크라이나판 철의 삼각지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저 거대한 양쪽의 기갑부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이른바 브로디 전투 또는 두브노 전투라고 합니다. 저 지역의 가장 거대한 중요 도시는 저 남쪽에 있던 지금도 서부 우크라이나의 핵심 도시인 리비우입니다. 그래서 저 리비우에 소련군이 2개 기계화 군단이 딱 배치돼 있었지만 그 북쪽도도 아주 촘촘히 있었어요. 딱 형세를 보시면은 그 소련군 기계화 군단들의 아가리 사이로 딱 독일의 제1기갑 집단이 쐐기처럼 뚫고 나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저렇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던 소련군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대로 독일군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양쪽으로 우리가 팔을 뻗쳐서 이제 딱 가둬서 쌈 싸먹어야지 네. 라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속도만 줄여서 딱 막는 순간 끝나는 경기.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KV 전차랑 T-34 전차도 꽤 많이 있었으니까 KV를 그냥 바퀴 뺏고 막아놓기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걸 그냥 도로에다가 바리케이트만 쳐놓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죠. 소련군은 웬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신이 있었는데 네. 시작부터 쎄해집니다. 왜요? 시작하자마자 네. 망할 놈의 스투카가 날라와. 네, 망할 놈의 스투카가 날라와서 폭탄을 퍼붓는데 이 폭탄 첫 번째 폭격에서 소련군 통신선이 끊어져요. 잠시만요. 소련군의 공군력도 만만치 비벼올만 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적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초반에 소련 공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얻어맞고 지상에서 파괴되고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초반 폭격 때 공군 비행장과 비행기들이 많이 피해를 입어버렸고. 그리고 당시 소련군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이쪽 부근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다는 걸 몰랐던 소련군 야전 지휘소도 굉장히 많았어요. 경보가 빨리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늦게 스탈린이 끝까지 아닐 거야라고 하다가 막판에 막 경보를 올렸는데 지휘체계를 타고서 전달되는데 시간이 제각각이었어요. 이미 비행장들은 폭격을 받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일군 폭격기들이 폭격을 하면서 연료 창고가 불타고 전선사령부, 소련군 전선사령부에 무전 기지국까지 파괴됩니다. 핵심 지역들이 다 폭격을 당했고.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무선으로 통신이 안 되고 오토바이 전령을 보내야 돼요. 소련군이 원래 이제 무전기 자체가 엄청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죠. 사령부끼리는 이제 통신선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그런 통신선들이 파괴가 되고 또 그 기지가 파괴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원래 저희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좀 깊게 묻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깊게 안 묻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보통 전신주로 가설을 해놓으니까 전신주 쓰러지고 뭐 하다 보면은 끊기는 거죠. 아무튼 이 초반의 공격에 소련군 지휘부가 사실상 눈먼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격돌을 하는데 여기에 소련군 전차가 총 3,500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무려 추산으로 적게는 2,500, 많게는 3,000대까지 밀어넣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새로운 신형 전차의 승무원들이 정비 및 훈련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운용 능력이 네, 굉장히 부족했고 심지어 탄약을 보급받고 보니까 76.2mm 탄이 와야 되는데 37mm, 45mm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탄이 안 맞는 탄이 탄이 왔죠? 안 맞는 걸 받고서 소련군 전차병들이 좀 좌절합니다. 굉장히. 아니 그러면 아무리 전차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아까 연료 조종소가 폭격됐잖아요. 네. 연료가 부족한 거예요. 소련이 연료가 부족한 거예요. 이때 소련군의 남서전성군 사령관 이 키르포노스가 스탈린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즉각 반격하라. 그리고 독일군이 국경을 넘어서 여기로 오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조건 사수하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최 박사님이 설명하셨던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이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약간 머리가 돌아가는 현장 지휘관이었으면 기동방어하기가 그렇게 나쁜 지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스탈린의 서슬퍼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연료와 탄약이 굉장히 부족했던 소련군 전차들이 이 길목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소련군 전차병이 수기를 남겼는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전차를 탔는데 연료는 반밖에 없었고 포탄은 딱 10발만 받았다. 그래도 가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독일군도 충격에 빠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군도 사실 이전까지 T-34하고 KV-1 쇼크는 일부 부대의 문제였지 그치.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독일군 자체가 저거 신형전차인데 극히 제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제한적이라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T-34를 처음 보는 독일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소련군 전차가 나타났으니까 앞에 보이신 요 기존의 37mm 요걸로 날렸습니다. 네. 또 도어 너커가 된 거예요. ting 하고 통기가 나갔죠. 이 당시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독일군 제11기갑사단의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 T-34 한 대가 나타나서 독일군 대전차반들이 다 동원이 돼갖고 막 쏴댔는데 37mm를 거의 50발 맞고서도 그렇죠. 50발을 튕겨내니까. 왜 저게 안 죽지라고 하다가 결국에 턱 멈춰서서 드디어 죽었나 보다. 쟤네들 후속 부대 안 오나 한참 기다리는데 1시간쯤 있다 갑자기 시동이 붕 걸리더니 그대로 후진을 해갖고 다시 빠져나가갖고 저런 불사신이 있나 엄청 경악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격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뭔가 고장이 나서 서 있었던 거네요. 네, 고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절해. 작거나 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전차반 지휘관이 튕겨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같은 그냥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무전기를 들어서 뒤에 있는 독일군 아군 기갑부대한테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 내용이 뭐냐면 37mm가 튕겨나가니까 우회 접근하시오. 이렇게 무전을 보냅니다. 이게 독일군하고 소련군하고 차이예요. 전문성에. 네. 전면 장갑 통하지 않는다.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라. 네. 프랑스 전역할 때도 보면은 마틸다 전차 같은 거 상대해 봤잖아요. 이미 이빨이 안 먹히는 전차들을 상대해 봤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거 너무 힘 빼느니 딴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겠군요. 이렇게. 그렇죠. 아군 기갑부대한테 그런 통신을 날린 다음에 다음 통신은 포병한테 합니다. 아우트를 데리고 오시오. 88mm 데리고 옵니다. 첫 발을 T-34한테 딱 날립니다. 딱 날렸더니 포병 장교의 수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대한 포신이 땅을 스쳤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고각을 내려서 쏜 거예요. 그리고 포신이 뱉는 화염과 함께 T-34가 비틀거리면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소련군은 분명 우수한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차였죠. 하지만 이거를 한 대 묶어서 구슬이 서만 해도 꿰어야 되잖아요. 이걸 한 대 묶어서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은 전무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련 제8기계화군이 갑자기 공격 도중에 멈춰섭니다. 왜요? 연료가 고갈돼요. 기름이 떨어집니다. 연료 창고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동을 했으면 그 정도 운용하는 연료는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왜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기본 휴대량은 있지만은 네. 이 전차들이 연료를 좀 많이 먹습니까? 또 소련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대 규모가 이 당시에 굉장히 비대했어요. 부대마다 전차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금방 한나절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엔 계속 보급 트럭이 실어와야 되는데 보급 트럭이 오가는 길을 독일군이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이거 생각보다 강한 적들이 오네라고 하면은 옆으로 슥슥슥 빠져나가갖고 배후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맷집이 약한 이런 소프트 스킨 차량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거의 특수부대를 활용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도 활용을 하고 무엇보다 제일 큰 화력은 역시 공군이었죠. 도로가 너무 뻔하니까 공군이 일단 제공권을 잡은 다음에 계속 그 도로를 따라서 계속 출격을 반복하면서 뭐든지 보이는 트럭 있으면 다 부셔버려. 이렇게 하니 소련군의 이 기계화 군단의 진격로 후방에는 이 수많은 불타는 트럭들이 쫙그 도로를 따라서 늘어서게 되고 또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은 길만 벗어나면은 트럭이 갈 수가 없어요. 워낙 땅이 물러갖고 조금만 피하려고 들어가면은 그대로 빠져갖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그냥 고철더미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전차들이 저런 야지에서 꾸물꾸물 기어 나와서 측면에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게 하루를 못 버틴다는 거죠.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련군 전차들이 곳곳에서 멈추니까 이 소련군 전차병들이 나와서 보병처럼 이동하면서 싸워요. 네. 그리고 후방에서 독일군한테 굉장히 많은 연료 보급들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료 보급차는 이걸 뚫고 옵니다. 멈춰서 있는 아군 전차한테 갔는데 여기서 또 피격을 당해서 주저앉아요. 보급 트럭에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기름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네. 전차병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양동이를 갖고 가가지고 그 기름을 받는 거예요. 아. 기름 받으면서 막 퍼다 맞다고 기름 막 땅에 떨어지니까 양동이를 보니까 기름 반 진흙 반.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넣었죠. 바로 진흙이 들어가면 이 연료 필터에 고장 들어가잖아요. 바로 고장이 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시동이 걸려서 기뻐한 소련군도 꽤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련군이 야전 정비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T-34와 KV-1이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전투 손실이죠. 네. 포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그냥 주저앉는 전차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 전차 지휘관들이 이걸 간파해요. 그래서 절대 소련군 전차하고 정면 대결하지 말고 우리는 우회로 해서 유연하게 퇴각하거나 아니면 차단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웃복싱을 해라. 그렇죠. 인파이트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또한 그 아웃복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88mm. 88mm를 끌고 와서 이 88 가지고 저격전을 하는 거예요. 복싱을 하는데 이쪽은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는군요. 저쪽은 팔을 뻥고 있는데. 아, 팔도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한마디로 독일군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포위하고 절단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소련군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차에서 기관총하고 수류탄 꺼내서 싸워요. 소련군 전차병. 보병 돌격을 해. 악착같이 싸웁니다. 어. 심지어 어떤 소련군 전차병은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서 88mm 포 진지로 자폭 돌격을 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독소전 초기부터 소련군이 굉장히 악착같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투입된 소련 기갑 부대들이 꽤 정예 부대들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저 리비우에 배치되어 있던 제4 기계화 군단 같은 경우는 뭐 저 군단만 전차가 거의 뭐 1000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싸운 부대들도 많았죠. 독일군도 뭐 쑥 들어갔다가 갑자기 소련군이 뒤에서 확 나와서 도를 갖다가 막아버리는 바람에 고립되기도 하고 독일군도 보급 끊기면은 전투 지속이 안 되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군도 고립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도 있고 이 서로가 이렇게 뒤 엉켜서 싸웠는데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죠. 양쪽에 무려 4,500대의 전차가 저 지역에서 저렇게 뒤엉켜 싸운 겁니다. 최 박사님,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막 서로 뒤엉켜서 막 혼란으로 싸웠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신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죠. 통신이 안 되면 내가 어느 순간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우리 아군이 어딨지? 통신이 끊기면은 겁부터 나잖아요. 여기서 있다간 죽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독일군 같은 경우는 일단 안쪽에 고립이 되더라도 통신에서 그래 후방에서 오고 있다고 내가 좀만 버티면 되겠다. 아니면 공군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만큼 더 질기게 싸울 수가 있죠. 바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공군의 예가 어떤 주민들의 피해까지도 이어져요. 여기서. 왜냐하면 지친 소련군이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네.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네. 물 길르는 거 도와준다고. 근데 독일군 공군이 가다가 보니까 마을 우물 옆에 소련군 전차가 서 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마을에 소련군 전차들이 집결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이런 일이 속출합니다. 결과적으로 6월 말에 소련군 기계화군이 여기서 거의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소련군들이 여기 한 3,500대 정도 투입했잖아요. 거의 3,000대 가까이 전멸이죠. 그냥 배면 됐네요. 그러니까 생존한 소련군 전차 지휘관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연료가 없었고 탄약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라고 해요. 또한 적은 우리보다 적었지만 적은 하나의 주먹으로 싸웠고 우리는 흩어진 손가락으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이게 거의 전투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7월 초에 세 보니까 가동한 전차가 무려 300대밖에 안 남았어요. 300대밖에 안 남을 지경이 되고 독일도 근데 피해가 컸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한 780대 정도가 있었는데 네. 독일도 약 3분의 1 정도가 기동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남은 전차로 따지면 오히려 독일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500대 이상이 남고 이건 사실 남는 장사죠. 진짜 남는 장사인데 저는 이 브로디 전투의 교훈을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싶어요.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이고 또한 수량이 아니라 지휘, 보급, 통신이 전차전의 영혼이다. 전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여기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몸집이 컸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니까 일개 전차 사단이 400대 전차를 갖고 있는 거 사실 이거는 독일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독일이 폴란드전에 참전할 때 그 초기에 대략 일개 기갑사단을 거의 400대 수준으로 맞췄어요. 그건 근데 1호나 2호 전차니까. 근데 독일이 그때 써보니까 이건 너무 많다. 그렇죠. 통제가 안 된다. 우리처럼 무전기가 빵빵한 독일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부터 이 편제를 줄였는데 소련은 아직 그걸 못 본 거예요. 사실 그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괜히 몸집 비대하게 갔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모 선수 같이 아무리 뚱뚱하면서도 근육이 단단하면 뭐가 되겠지만은 물살. 물살에 맷집만 키워봤자 뭐가 되겠어요. 게다가 물살인데 밥을 안 줘. 그죠. 최악이네, 최악. 그러니까 뭐 내지르기도 전에 한 대 내지르고 픽 쓰러진 거죠. 소련이 사실 여기 브로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뿐만 아니라 초반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우두머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령부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통신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참모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지휘 체계가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소련도 이제는 점점 단순화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7월 이제 중순이 전투가 끝날 때쯤에는 소련은 이제 군단급들을 다 없애버리죠. 군의 야전군을 넣고 그 밑에 이제 군단 없애고 바로 그 야전군 직속으로 사단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간략화된 이제 편제로 계속 바꾸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러우전을 보면요, 러시아가 굉장히 축소화된 이 부대를 운영하잖아요. 대대전술단이라고. 대대전술 단위로. 그게 약간 이때부터 그렇게 축소한 게 그건 좀 다른 거야. 그건 다른 얘기고. 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차 사단의 규모를 뭐 350대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게 보급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보급 시스템에 근데 소련군은 많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든 전쟁사를 보면서 제가 믿고 있는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대가 1류 군대이냐 3류 군대이냐를 판단하는 건 첫 번째 재보급을 받을 때 판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게 따지면 나중에 독일군도 3류군대가 되버리죠.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3류 군대가 되죠. 만성적인 연료 부족. 만성적인 1류도 전차 3류가 될 수 있다.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소련군들이 쉽게 걸려드는 건 아니었어요. 기갑 부대들은 대규모로 철의 삼각지대에서 충돌해갖고 거의 전멸지경에 빠졌지만은 아직도 수많은 보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저 자연지물을 이용을 해갖고 요소에서 길 아닌 곳에서 독일군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죠, 아까 본 드네스트강 강 따라 기슭에다 숨어갖고 계속 저항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가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독일이 이 철의 삼각지대를 성공적으로 뚫은 다음에 뒤에 배후가 활짝 문이 열렸으니까 이 기회를 갖다가 좀 기습적으로 노려볼 방향을 생각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예프를 공략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도시, 전 러시아의 영혼이 향하고 있는 그 키예프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푹 찔러봐, 기습적으로. 그래서 독일이 13기갑사단이랑 14기갑사단, 2개 기갑사단을 빼내갖고 저 키예프로 한번 전력을 다해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절로 가봐 하면서 맹진을 해갖고 진짜 키예프 코앞까지 딱 왔는데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왜요? 키예프가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요새 도시 주변에 요새가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토성 같은 것부터 해서 거기다 세워놓은 토치카들, 거기에 얼마 안 되는 소련군들이 들어앉아갖고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기갑사단만으로는 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저 키예프 주변에는 하천들, 드네프르강의 지류들이 막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지류의 다리들을 갖다가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는 기갑부대도 안 돼. 후속 보병들에게 맡기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래 기도대로 저 남쪽에 너른 흑토지대를 따라서 드네프르강의 하구 쪽으로 돈바스 지역을 향해서 쫙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남쪽에 있던 카르파티아 산맥과 저 평야지대 남쪽에 드네스트르강 유역에 그 갇혀 있는 소련군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포위하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련군들도 계속 강선을 따라서 차례차례 퇴각을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바둑에서 집 먹으려고 하는데 공격 맞고 하는 식으로 계속 맞아요. 하는 지금 거죠. 충몰이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소전선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기서는 초반에 한번 대판 싸운 뒤로 저기 있는 스탈린선까지는 철수해도 좋다라는 어떤 묵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사수인데 여기는 그래도 저기까지는 가도 좋아라고 하니까
철수를 조금씩 하면서 나름 또 효과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무조건 현지 사수라는 명령을 내렸으면 그러면 이미 당했죠. 지금. 포위선멸. 네. 적어도 7월 중순에는 저 포위망을 한번 크게 닫아갖고 소련군에 한번 선멸하고 가고 싶었는데 재빨리. 이게 7월 내내 안 걸려드는 어.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군도 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남동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소련군도 그 옆을 따라서 계속 계속 퇴각을 늘어져요. 하니까 이게 아무리 옆을 두들겨 대도 이게 포위망이 안 갖춰지고 계속 충몰이를 들어가다가 루마니아군은 한없이 느린 거예요. 뭐 너무-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원래 빨리 와서 팔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독일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 루마니아는 왜 그래요? 아 루마니아가 또 어디 한 군데 지금 발목이 단단히 잡혔습니다. 네. 이거는 또 그래서 결국 거의 한 500km를 저렇게 양쪽이 팽하게 밀고 들어가서 드디어 8월달에 따라잡았습니다. 딸에. 그게 유명한 우만 포위전이에요. 어무만 포위전. 드디어 우만에서 소련군 일부를 갖다가 포위하고 겨우 팔을 닿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아. 독일 제16기갑사단이 가장 선봉에 서서 이제 포위망을 완성하려면서 야, 저쪽에 우리 독일군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포위망이 형성 안 되는데라고 해서 딱 갔는데 놀랍게도 헝가리 기계화 군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우리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거든. 거기에 일지에도 써 있습니다. 헝가리는. 우리도 뜨거운 심장으로 4km에서 6km를 전진했다. 헝가리가 이 당시에 없는 살림에 전차들을 탈탈 털어서 이름은 멋있어요. 쾌속군단을 헝가리 편성을 했어요. 쾌속군단. 독일군 전차를 장비하고 있었는데 와서 포위망이 형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독일군 제11기갑사단이 여기서 이제 소련군의 돌파를 막으면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런 전차장을 보고했습니다. 소련군은 우리를 찾아 정면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 그들의 옆구리로 돌았습니다. 포탄을 거의 쓰지 않고도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씁니다. 후대에서는 이 독일군의 전술이 기동전의 본보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약간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해전을 보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의 측면에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돌아서 후방을 공격하고 또 돌고 하면서 그러면 적은 나를 공격 못하고 나는 적을 공격하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활약했던 에이스가 있었겠죠. 네, 독일은 사실 수많은 전차 에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무려 138대의 적 전차를 격파한 장본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하일 비트만이죠. 이 미하일 비트만은 1차 대전이 발발한 해인 1914년에 라인란트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 농사일을 돕다가 1934년 20살 되던 해에 육군에 입대를 해요. 그리고 육군 병역을 마치고 부사관 후보생으로 1937년에 친위대에 입대합니다. 친위대예요. 네, SS에 입대해요. 그리고 개전 직전에 친위대 부대 중에서 가장 최정예가 제1 SS 친위 연대였는데 LAH라고 보통 라라고 하죠. 여기에 중사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전에서 장갑차 소대에서 첫 실전을 겪었고 독소전 직전에서 돌격포 전차장으로 배속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돌격포입니다. 와, 포신이 엄청 짧네. 예, 이게 원래 이제 포병 소속이에요. 포병 소속인데 이상하게 SS는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장갑병과의 돌격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미하일 비타민은 이 돌격포를 타고 갔죠. 그래서 우만 전투 당시에 이 LA 라의 선봉이었던 장갑 수색대대가 소련군의 T-26 17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당시에 비트만이 근처에 혼자 있었거든요. 비트만이 혼자서 돌격포를 타고 출격을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보시면 돌격포는 고정 전투실에 이렇게 포가 있잖아요. 네. 대전차 전투하려면 이렇게 포탑 돌려가지고 돌려야죠. 이건데도 비트만이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17대하고 돌격포 하나가 전투를 합니다. 17대 1. 네, 17대 1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인가요? 17대 1을 17대 1을 나왔다고. 네. 근데 사실 돌격포가 보면 차체 실루엣이 낮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수풀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숨기가. 예. 특히 우크라이나는 가면은 네. 해바라기 밭이 해바라기 어마어마하죠. 약간 그 맹수가 웅크리고 약간 숲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비트만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한 대 저격하고 빙글빙글 돌아라. 빙글빙글 돌면서 T-26을 저격합니다. 그래서 이 17대 중에 미하일 비트만의 돌격포가 7대를 잡아요. 그래서 이 10대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아 우리가 독일군 전차부대한테 포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대가 도주해 버립니다. 근데 이 전투가 30분 정도 진행된 전투였어요. 30분 만에 돌격포 하나를 가지고 7대의 T-26을 잡은 거예요. 야, 임기응변이 엄청나네, 네.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현장 지휘관이었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타고 소련군 동부전선에서 대활약을 합니다. 머리만 똑바로 박혔으면 참 멋있는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 건데 SS 출신인 거라. 예. 이게 그게 또 사연이 있는 게 엘하하 여단이 라이프 스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 경호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히틀러의 보디가드 부대로 이제 출발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점 무장을 키워서 부대 사이즈를 갖다가 키워갖고 사실 이 육군에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육군에선 처음에 SS를 어떻게 생각했냐? 보조부대로 생각했어요. 나치당이 처음에 길거리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 건달패들인 거예요. 이게 완전 스트레이트 부대예요. 너희들은 정통 군인 아니야.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S 친위대 부대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어쭈 그래? 그럼 우리는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제대로 보여준 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 전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 엘하하 부대가 참여를 해갖고 올림포스산 뚫고 그러는 와중에 한 축에서 엄청나게 밀고 들어왔던 게 바로 그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전했다가 뒤늦게 남부집단군 쪽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저돌적인 이 모습들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육군에선 일부에서는 저 또라이들 아니야 하면서 약간 그런 무모한 짓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히틀러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있었죠, SS에. 그리스 전역이 끝나고 나서 히틀러가 이제 연설 같은 비슷한 걸 하면서 부대들한테 이번 그리스 전역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린 SS 부대 연대 이름들을 거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왜? 총통께서 직접 이름을 거명한 부대가 무슨 보조부대고 2선급 부대인가. 이제부터는 얘네들도 굉장히 최정예 부대로 인식하는 그런 게 생기죠. 괴벨스에 딱 언론 선동이 같이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미하일 비트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물론 뭐 미하일 비트만이 뛰어난 전공을 세운 기갑장교인 건 맞는데 약간 좀 다른 육군의 에이스들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은 건 사실이에요. SS는 국가적으로 나치당 차원에서 띄워줘야 된다. 그래서 좀 전공을 세우면은 육군의 동등한 전공을 세운 다른 장교들에 비해서 훨씬 언론에서 많이 실어졌죠. 훈장도 먼저 받고. 자, 소련군 기갑부대는 영혼까지 털렸습니다. 이대로 독일군이 크게 팔을 벌리고 이제 루마니아군이 손 조금 뻗고 해서 포위망에 갇히면 독일군의 목표대로 이거 포위 섬멸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련군이 8월 초에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조직적인 탈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도생에 가까웠어요. 어떤 독일 포병 관측병이 이런 수기를 남겼어요. 아침 안개 속에서 소련군 보병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를 향해서 무리지어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사격을 한 번 딱 했는데 바로 안개가 거쳤대요. 그래서 보니까 들판에 붉은색 점들이 곳곳에 푹 뿌려져 있었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독일군 제101 경보병 연대는요. 수일 만에 5,000명이 넘는 소련군 포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제444 보안사단이 하루 동안에 8,000명의 포로를 잡습니다. 사단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전장에서 총성은 줄어들었다. 대신 먼지 속에서 흰 천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독일 학교에서는 그 국어 교육을 잘 시켰는 모양이에요. 보고서의 문학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 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보니까. 그렇죠. 뭐 괴테의 나라니까. 그래서 소련군 2개 군이 8월 8일부로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사망 부상만 약 5만이 넘어가고요. 포로가 12만이 납니다. 그리고 탈출은 매우 일부 지간에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뭐 대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소련 제6군사령관 이반 무지첸코 장군도 결국 포로가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걸 우만 포켓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만 포켓을 정리하면서 무려 1,000대 이상의 소련군 전차와 차량을 노획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로 진출할 발판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독일군이 완벽한 승리를 당연히 거뒀지만 독일군 피해도 한 10,000명 정도의 네. 사상자가 난다. 그러면 결코 적지 않은 피해가 계속 이제 누적될 거라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이 오만 포위전이 남부 집단군 지역에서는 포위전을 제대로 한 뭐 첫 번째 사례지만은 지금이 벌써 8월이에요. 이미 중부 집단군과 북부 집단군은 몇 번 대규모 그렇죠. 포위전을 완성시키고 포로도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오만 포위전은 이제야 포로가 10만 명밖에 안 걸려들었다고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부 집단군에서는 소련군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지형상 대규모 기동을 통한 포위 섬멸전을 하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그냥 평평하다고 해서 싸우기 좋은 땅만은 아니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지형을 알고 전쟁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 강의 지형도나 여기를 어떻게 침공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지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독일의 그 수기를 읽을 때 아마 북부짐당군이나 이제 뭐 구데리안 장군 같은 경우는 몇 킬로? 40에서 60? 기껏 그거 해놓고서는 뭐 지금 뭐 남부전선기네 뭐 잘했다고 지금 하는 거야? 야 니네가 지금 할 일이 제일 많은데 말이야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키예프는 단단하게 지금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잔병들이 또 합류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 광활한 우크라이나에서 포위망을 한번 닫았다고 해도 중간중간 숲속과 강풀 숲속에 그리고 해바라기 밭 사이에서 네네.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독일군 갔지 하면서 스르륵 빠져나가면은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식량도 풍부해. 해바라기 씨만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소련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소련군의 전투력을 확실하게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남부 집단군은 올라온 서류를 보니까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부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10만 명밖에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포로 10만? 중부 집단군에선 지금까지 100만 명 잡았어. 히틀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빠져나간 소련군들이 저 뒤에 드네프르강을 다시 넘어가서 거대한 드네프르강에 또 방어선을 치면은 그거 우리 어떻게 넘어가니? 그리고 전쟁의 목표에 대해서 히틀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와 돈바스예요. 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우크라이나에 빵바구니를 해야 설사 전쟁이 길어져도 독일 국민을 계속 먹여 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독일의 거대한 군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에게 부족한 자원, 비철금속, 현대적인 합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독일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게 좀 풍부한 곳이 바로 이 돈바스였어요. 그러니까 돈바스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그 라인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쪽에 띠를 형성해서 맞아요. 거의 다 다 물려. 그쪽이에요. 지금 다 이번에 러시아에 넘어갔어요. 우크라이나는 서부는 엄청난 곡창지대, 동부는 엄청난 자원지대네요. 그렇죠. 복받은 나라예요 사실. 그것만 보면 굉장히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자원을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좀 여유 있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기전이 생각을 했는데 이 남부에서 제일 일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 이 장군들 이게 뭐냐고 막 하면서 계속 질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망령도 좀 한몫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네. 이 나폴레옹이 왜 망했습니까? 무리하게 모스크바라는 목표에 사로잡혀갖고 그렇죠. 무리해서 막 밀고 들어가다가 결국에 거기 겨울 한가운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갇혀갖고 역공에 걸려서 전멸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생각한 게 모스크바를 점령한다고 해서 소련이 굴복할 거란 보장 있어? 없죠. 걔들은 그때도 불태우고 간 애들인데 그런다고 이게 과연 될까? 그럴 거면은 왜 우리가 나폴레옹처럼 옆구리 서늘하게 비워둔 채 모스크바로 가야 돼? 중부 집단군이 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모스크바로 진격하려면 키예프를 비롯한 저 광활한 남쪽 지역이 지금 다 소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독일군이 모스크바 가는 동안에 옆에서부터 남에서 북으로 밀고 오면서 차단당하면은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대로는 못 가지. 지금 우리가 이 옆에 서늘한 옆구리를 뭔가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점점점 히틀러는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독일 장군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말은 못하겠지만 히틀러가 옛날에 하사관밖에 못해갖고 이 군사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체 그런 거다.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 네.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장군들은 무조건 이걸 뚫고 들어가서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끝내야 된다. 그렇죠. 독일 장군들이 중요하게 본 거는 군사학에서 계속 가르치는 교통 이거 중심이지 않습니까? 모스크바는 모든 이 유럽 러시아의 철도가 모이는 허브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 있는 자원들, 인력 자원과 각종 물자들이 일단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번 잘 정리된 다음에 전선으로 나간다. 나폴레옹 시대 생각하면 어떡하냐. 그때는 진마차 끌던 시절인데 철도의 허브 빨리 모스크바에 갔다가 점령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소련이 자원이 많아도 이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된다. 그러니 소련군의 예비대 편성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손쉽게 거기서 적의 전투력을 확실하게 격파시켜서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 심장을 움켜쥐면
피가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러시아는 끝이다. 게다가 이제 다시 독일 지휘관들, 뭐 장군들, 군인들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맹신하고 신봉했던 게 클라우제위치의 전쟁론입니다. 전쟁론에서는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중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 네. COG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군대는 상대방의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수도겠죠. 그럼 당연히 수도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착을 많이 했던 게 사실 장군단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7월 내내 경론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히틀러의 말빨이 먹히던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히틀러는 이미 모든 장교단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뭐 이거 다 꺾었어요. 네. 히틀러는 그만큼 이제까지 승리를 통해서 쌓아온 권위가 있고 국민의 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들 앞에서도 그거 내 말대로 하니까 이겼잖아. 내 감대로 낫지를 했더니 확 다 쓸려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날 믿으라고 하면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도 불만은 많지만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찍어준 종목 사서 올랐어 안 올랐어? 맞아.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키예프와 이 우크라이나를 평정하고 가야 돼. 이게 네. 먹힌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지금 어디서 새로운 칼을 찔러야겠습니까? 북쪽에서도 거대한 제대로 된 기갑파를 하나 뻗어서 만나는 대포위전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 북쪽 중부집단군 구역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구데리안을 소환합니다. 저 당시 이제 모스크바 진격 명령을 기다리면서 재정비하고 있던 구데리안의 제2기갑집단에게 너네 90도 턴 방향을 남쪽으로 튼다. 우회전. 우회전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1기갑집단과 함께 손잡는 대포위전으로 나서라. 이 명령을 드디어 관철시킵니다. 독소전쟁에 진짜 논쟁이 많았던 떡밥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구데리안 일대인데요. 회고록을 쓰면서 장군들이 전쟁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군사 문외한인 히틀러가 끼어들어서 전쟁을 망쳤다. 저는 여전히 장군 편인데요. 역시 저는 경제연구소 출신이라서 히틀러는 그만큼 절박감을 느꼈고 어마어마한 연료를 소모하는 페이스로는 이거 사실 몇 달 안 있으면은 연료가 바닥날 지금 이런 게 눈에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상당히 어떤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 이너서클이 찾아왔을 때 스탈린이 반긴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다. 김덕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탈린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 했다고 하는 약간 멘탈 붕괴인데. 그 정도까지 말했으면 예, 예. 또 어렵게 데려온 동맹국들도 벌써부터 회속 전차부대 왜요? 동맹국 보기 지지리도 없어요. 히틀러가 루마니아한테 오데사 공격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소련군은 이 앞에 다층 방어선을 형성해 놨었고 정말 치열하게 미친 듯이 저항을 해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독소전쟁 격전들의 굉장한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틀어줬죠. 예.